안녕하세요. 남산 듣는 유튜브의 진행자 디지털 라운지의 박지혜 인사드립니다. 지난 8월 15일은 제 80주년 광복절이었는데요.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과 동시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3.1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등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로서 1949년 10월 1일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경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데요.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그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라고 합니다. 김 할머니의 증언 이후 전국의 생존자들이 잇따라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후 2017년 일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매년 8월 14일이 국가기념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곡입니다. 김달림과 하마밭의 마음의 회오리. 그러면 메인 코너 사서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산도서관 디지털 라운지 사서 안수빈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오늘 이야기 나눌 책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윤홍균 작가님의 자존감 수업입니다. 작가님은 윤홍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으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동대학교 의과대학원과 박사과정을 마치셨는데요.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에 글을 쓰고 있으며 EBS 부부가 달라졌어요 등에서 자문의로 활약하셨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정신과에 찾아오길 주저하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윤답장 선생으로도 유명하신데요.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주요 관심 분야는 자존감과 중독이라고 합니다. 작가님은 할머니부터 사촌까지 10명이 훌쩍 넘는 대가족 사이에서 나고 자라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어려서부터 유난히 눈치가 빨랐고 타인의 말과 행동, 감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북적거려 싫기만 했던 환경이 정신과 의사에게 꼭 필요한 소양인 행동심리와 패턴을 해석하는 자원이 된 셈이라고 하시는데요. 방황하던 사춘기 시절 학교가 싫을 때마다 숨어들던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글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리와 과학이 절묘하게 결합된 글을 읽고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글쓴이가 정신과 의사라는 사실을 알고 글 쓰는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책의 프롤로그에 따르면 작가님은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여러 입시에 낙방한 적도 있고 의과대학 재학 시절에 유급을 당하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경로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회의감이 밀려온 적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수차례 방황과 절망을 거듭하며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기에 작가님의 인생은 자존감을 무너뜨렸다 일으키기 반복하는 과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자존감이 건강해진 지금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정신과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동안 많은 이론과 기술을 터득했고, 그것들을 작가님 본인에게 접목해 왔다고 하시는데요. 작가님이 알짜배기처럼 정리한 자존감에 대한 지식을 함께 공유하며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는 자존감이 무엇인지, 왜 자존감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를 다루고 있으며, 2장에서 3장까지는 자존감이 부족할 때 흔히 나타나는 이별, 인간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장에서 5장까지는 자존감과 관련된 감정을, 6장에서 7장까지는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4장 자존감을 방해하는 감정들, 5장 자존감 회복을 위해 버려야 할 마음 습관, 6장 자존감 회복을 위해 극복할 것들, 7장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5가지 실천, 이렇게 4개의 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수빈 사서님은 4장에서 어떤 내용이 인상적이었을까요? 네, 저는 감정 조절에 대한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존감과 감정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할 때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 이러저러한 감정을 느꼈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감정을 아예 부인하거나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회피하거나 아예 화제를 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처음에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곧 그런 반응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감정은 본능이고 말로 표현하는 건 이성의 영역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떤 감정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그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은 남들에게 욕을 좀 먹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인데요.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중요한 게 맞지만, 예를 들어 적당히 화를 내고 싶은데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반대로 아예 표현을 못하는 경우, 내 마음이 내 의지대로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자존감의 구성 요소인 자기 조절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감정을 얼마나 느끼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인식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감정이 지금 눈앞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하 직원에게 화가 날 때 그 화가 과거부터 이어진 어떤 경험과 오늘의 상황, 자신의 컨디션까지 합쳐져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감정이 격해졌을 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결정이나 약속을 해야 할 경우 감정의 파도가 지나가고 난 후에 행동한다고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그때마다 떠올랐던 감정을 적어본다면 공통된 감정이 나올 것입니다. 만약 3번 이상 반복된 감정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사건이나 생각을 적는 것이 감정일기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마무리는 무조건 나는 오늘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꼈구나로 끝나야 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로 끝내면 다시 한번 감정을 격화시켜 자기 비난이나 우울감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자존감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가에 관한 사고의 척도지만 현실적으로 자존감 또한 일종의 감정으로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감정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통해 자존감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은 사건, 생각, 감정, 행동으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이 원칙에 따라 4가지를 정리하면 감정은 어느 정도 평온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신체 반응까지 분류한다고 하는데요. 내가 느낀 감정이 무엇이고 그것을 유발한 사건과 생각은 무엇이며
어떤 신체 반응과 행동이 나왔는지를 파악해 본다고 하십니다. 무엇인가를 분류하는 행위는 이성적 사고의 영역이기에 감정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감정에 몰려있던 뇌 활성이 이성의 영역으로 분산되면서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건, 생각, 행동을 감정과 구분하는 행위 또한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이유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감정 조절을 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요. 신체적, 감정적으로 정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일 경우 감정 조절을 하기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 조절을 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어서 자칫 자신에 대한 환멸로 이어지기 쉽다고 하는데요. 감정 조절이 어려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과 관련된 일인데요. 가족의 일은 나의 일이라고 착각해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가족의 감정을 내 감정이라고 착각해서 몰입한다거나 또는 나만 느끼는 감정인데 가족도 느낀다고 착각하기 쉽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술을 마신 경우인데요. 술을 마시면 이성과 수행 능력의 영역인 전두엽의 활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지난 기억을 현실의 감정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타인의 행동에 남과 나를 구분하지 못해 시비가 붙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배가 고프거나 수면 부족인 경우인데요. 이때 신체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감정과 이성은 사라지고 생존 본능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나치게 공격성을 띠거나 폭식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에 빠진 경우인데요. 부정적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과도하게 억압 기제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중에서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는 사랑하기 때문에 조절이 더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접했을 때인데요. 동정이나 연민은 접착성이 상당히 강해서 쉽게 떼어지지 않고 행동까지로 옮아가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스스로 감정 조절을 하기 힘든 상황임을 받아들이고 절반만 조절해도 성공이라는 여유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5장, 자존감 회복을 위해 버려야 할 마음 습관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수빈 서사님은 5장의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으실까요? 네, 저는 미리 좌절하는 습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얼마 전까지 이생망이라는 말이 유행했듯이 우리 사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미 망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서 힘들어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요. 그 명백한 증거가 수많은 시험이라고 합니다. 입시, 취업, 승진, 사업 등 복잡해진 사회는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인증과 자격 시험을 요구하는데요. 사업을 할 때도 세무서, 구청, 은행 등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험 못지않게 우리를 각박하게 만드는 건 애정에 대한 갈구라고 작가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게 받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게 보편적인 상식이 되면서 많은 이들이 자기가 애정 결핍증 환자가 아닐까라고 걱정하며 스스로 애정 결핍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큰 문제가 있을 거라 단정하는 경우 진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와 트러블이 생기면 남들은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나만 예민하게 반응하나 봐 라거나 내 인간관계는 다 망쳤다며 단정짓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좌절할 일이 많은 현대사회에서는 파국화 반응, 한마디로 이젠 다 끝났어 라는 반응으로 치닫기가 쉬운데요.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죽음이나 부도, 파산 같은 비극적 상황을 떠올리는 증세로 더 이상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으로 채워지며 이성이 마비되는 상황을 뜻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느끼는 정도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파국화 반응을 만나면 폭발하여 지레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파국화 반응을 다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로 느끼는 두려움은 크게 죽음, 파산, 이별, 매력 상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황장애나 건강염려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면 머릿속에 파국화 반응,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좌절하게 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지적을 당했을 뿐인데 승진에서 탈락하거나 퇴직당해서 실업자가 된 모습을 미리 상상하여 느끼는 파산에 대한 두려움, 연인과 헤어지거나 친구와 다툰 후 모든 인간관계에서 멀어져서 외톨이가 되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 흰머리가 하나 생겼을 뿐인데 이제 더 이상 젊음을 누릴 수 없다는 생각, 아름다움을 잃었다는 생각에 자신의 매력에 관한 좌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파국화 반응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거쳐야 하는 과정은 받아들이기라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미리 좌절하는 습관 때문에 고생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진짜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반복해서 질문을 던져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소리내어 말하면 대책을 세울 수 있고, 설령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념이라도 하게 될 수 있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장 자존감 회복을 위해 극복할 것들입니다. 저는 저항 극복하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자존감이 회복되길 바라냐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지금의 삶이 변화하기를 바라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질문해 보면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표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보다는 자녀 문제 또는 눈앞의 과업을 걱정하느라 회복에 집중을 못한다고 합니다. 자존감 회복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원치 않는 마음, 회복을 향하지만 한쪽에서는 반대 행동을 하는 모습, 변화를 원하면서 한편으로는 저항한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저항이 있는지 인식하고 극복해야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항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어떤 문제 때문에 마찰력을 더 크게 느끼는지, 어떻게 해야 저항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편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는 저항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행동과 실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저항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인데요. 이는 결과에 대한 의심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없어서 생기는 의문이라고도 하는데요. 희망을 가졌다가 이루지 못하면 더 실망할 것 같아서 미리 포기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자존감이 건강해지는 과정은 합격, 불합격으로 평가되는 일이 아니기에 작심삼일이어도 3일은 운동을 하는 게 3일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몰라서 안 하나? 이론은 이론일 뿐이야 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실천에 관한 저항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론과 실제를 따로 생각해서 이론은 열심히 공부해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배우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꼭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인데요. 열심히 노력하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실망하게 되고 이제까지의 노력이 다 헛수고였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자신을 비난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다시 자존감이 낮아진 이유와 계기를 꼼꼼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같은 이유로 재발하지 않도록 마음을 챙기면 됩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느끼고 싶다면 계속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벽에 부딪히다 보면 근력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데요.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하기. 이것이 변화를 앞당깁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5가지 실천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결정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본인이 내린 결정의 지분을 100%라고 한다면 남이 내린 결정은 많아야 7, 80% 정도 책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쁜 결과가 나와도 후회나 죄책감이 밀려와도 그 정도만 느낀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쁜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꾸 나쁜 결과를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요한 건 결정을 미룰 때마다 자신의 입지가 줄어든다는 점인데요.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 거의 없거나 큰 의미 없는 결정이라면 자존감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는 법을 훈련해야 하는데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스스로 결정하기, 자신이 내린 결정을 믿고 따르기, 결과가 나쁠 경우 그 결과에 전적인 책임을 지되 후회는 미래형으로 하기, 결과가 좋다면 기뻐하되 그 결과에 도움을 준 타인에게 감사하기가 있습니다. 또한 결정을 내릴 때는 여러 고민 중 내가 해야 할 고민은 무엇인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의 선택인가? 이 결정을 언제까지 내려야 하나? 이 결정의 유효성은 언제까지인가 등을 고려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가 변화를 원하는 이유는 현재가 괴롭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겪고 싶다면 마치 성형수술을 하듯 자신의 마음을 수술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고통과 인내가 필요하기에 사람들은 늘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며 현재를 외면하곤 하는데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책을 세웁니다. 우선 자기 확신을 통해 불안을 넘기려는 시도가 있는데요. 자기 확신이나 자기 최면,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 불안을 줄일 수 있다면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인 태도로 미래를 낙관하더라도 위기는 거듭 찾아오기 때문에 작가님은 권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해결책이든 결국 현재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결한다고 바로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과거에 집착하는 쪽으로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그랬을까라는 자기 비난, 너는 왜 그랬니? 라는 타인에 대한 원망을 해봤자 결국 답을 찾지 못하고 상처만 커지게 되는데요. 결국 문제 해결은 현재에 더 집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지나간 문제나 앞으로 닥칠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일에 집중하라는 건데요. 그런데 아무리 지금 여기에 집중하자고 해도 궤도를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눈앞에 글씨를 적어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지금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글을 보면 과거가 후회되거나 미래가 불안해질 때마다 궤도 이탈을 겪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에 몰두하는 사람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존감도 높이면서 현재에 몰두할 수 있고 매력도 얻게 되는 일석삼조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인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수빈 사서님, 오늘 남산 듣는 유튜브를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키고 사랑할 수 있는지,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에도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와 듣는 여러분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코너의 마지막을 알리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빈 사서님, 혹시 준비해 오신 곡이 있으실까요? 이번 주에는 여름의 절정을 그리는 곡을 찾아봤는데요. 영케이의 Let It Be Summer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수빈 서사님이 선곡해 주신 영케이의 Let It Be Summer 들으면서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남산 듣는 유튜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2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흘러갔는데요. 마무리 코너로 여러분께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권지영 작가님의 그림책 노란 나비를 따라인데요. 여느 날처럼 친구 집에 다녀오는 길, 소녀는 활짝 핀 진달래와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노란 나비를 보며 한껏 봄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순사 아저씨. 아저씨는 소녀의 손을 잡아 끌고는 주재소로 데려갑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제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차에 타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둠 속을 달리는 차가 가는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집과 멀어져만 갑니다. 그렇게 달리고 달려 도착한 곳은 군인들이 있는 막사였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엄마가 기다릴 텐데 소녀는 걱정만 쌓여갑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소녀는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꿈을 꿉니다. 손바닥만한 창 사이로 보이는 나비를 따라가는 꿈을 꿉니다. 나비를 따라가면 연분홍 치마를 닮은 진달래가 피어 있을 거라고 엄마, 아빠, 오빠, 동생 목소리를 싣고 누렁이에 살랑거리는 꼬리를 타고 도란도란 꽃송이를 환하게 피우고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수십만 명의 일본군 위안부 중에서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 돌아왔지만 고향에서조차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그 모든 고통을 오롯이 홀로 지어야 했습니다. 1988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혐오 발언은 멈추지 않고 일본의 진정 어린 사죄와 반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쟁 범죄이자 인권의 문제이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히 정리하고 그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할머니들이 쉼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민쇼크의 빈 하늘에 불꽃을 그린다. 함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도서관 박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